그 322페이지 펴보세요. 먼저 그 지상권 처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지상권을 비롯한 이제 물권의 경우는 원래 이제 절대권이고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고, 딱 처분의 자유가 딱 하나만 이제 신경을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지상권자에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을하고 당신 절대로 지상권, 예를 들어서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의 특약을 맺었다, 또는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당신 절대로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린다든가 그러지 말아라. 담보, 공여, 금지의 특약을 맺었다. 그럼 이 특약에 따라서 지상권 양도도 못하고 담보 제공도 뭐하는가 그 얘기인데, 이 지상권은 물건으로서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 담보 제공 금지 특약 다 무효가 되고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자유롭게 처분,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만 딱 이해를 해두고, 이게 이제 전세권하고 뒤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만 딱 이해를 하고, 시험과 관련해서 우측에 보면 판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가. 요즘 시험에서 이걸 잘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지상물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도 일반적으로는 처분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물 처분되면 이걸 소유한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보유를 하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상관이 없고, 이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니까 그거 점검 딱 하고, 지로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것만, 원래 지상권은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만 체결된 게 아니라 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로지급 의무가 발생이 되면 당사자 사이에 지로 지급할 것을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지상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보통 지상권과 달리 반드시 지로를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요거는 지로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유상으로만 설정이 되지만 보통 지상권은 거는 무상도 가능하고, 따라서 그 밑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지로요관에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로증액 청구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판례 딱 점검하고, 지로증감 청구금 집에 가서 있고 뒤에 넘겨서 지로연체 효과도 지상권, 보통 지상권에서 곧잘 물어보니까 요거는 이제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이기 때문에 2년간 2번이 아니라 임대차 경우는 이제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지만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이기 때문에 2년이죠. 2년간 지로지급 처럼하면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딱 점검하고, 판례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1번 판례 뭐 이런 거 틀려버리면 과랑변하기 힘드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 지로지급 1년간 연체했다.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평에게 양도를 했다. 얘가 소유자. 근데 지상권자가 양순에 대해서 다시 또 1년간 지로지급을 체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지상권이 토지 소유자한테 눈이 까시라고 말이에요.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 가지고 대항을 해버리니까. 근데 마침 나한테 또 1년간 체납하더라. 그래서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 1년, 나한테 1년, 통산에서 2년간 체납했을 때 양순이 소멸 청구하는가? 안 된다. 얘한테만 2년간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하니까 그 1번 판례 딱 점검하고, 지상권의 소멸 참고사항 있고 우측에 담보지상권 서두에 점검 다 해줬으니까 특히 1번 판례 점검 잘하고, 지상권 소멸 효과에서 앞에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설정자가 갱신 거절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요거는 이제 지상권자가 갖는 지상 매수 청구권이고, 거꾸로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도 이 지상물이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이요. 이런 경우는 설정자 쪽에서 역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가로친 2번 점검 딱 하고,
앞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재산권은 물건이니까 토지에 대한 보수 의무가 재산권이 자신에게있고 따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뭐하지만 이익비 상환 청구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학설상 인정이 된다. 마지막 점검하고 특수재산권에서 구분재산권은 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구분재산권이 최초 도입이 됐는데 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다.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공중지하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동일한 이유에서 재산권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공중지하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되고 이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하 10m부터 20m 사이로 파이프 관을 하나 매설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 소유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니까 얘는 무단으로 굴착해서 파이프관 매설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파이프관은 기타 공작물이니까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보통재산권을 취득하고 파이프관을 매설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종래죠. 보통재산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공중지하에까지 효력을 다 미치기 때문에 나는 지하 10m부터 20m 요 층만을 필요로 하는데 종전처럼 보통재산권을 설정받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가 재산권 효력이 미치게 되고 나는 요 부분의 토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놀리게 되고 토지 소유자 재산권 설정 입장에서도 요 부분을 사용을 못하고 재산권 효력이 미치니까 더 나아가서 A 입장에서는 요 부분까지 재산권 효력을 미치니까 지로를 토지를 이 부분은 사용도 하는데 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로 부담도 많게 되고 요게 이제 종래 보통재산권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다는 거. 따라서 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 해서 성립하는 재산권을 만들어내면 이런 경우에 참 편리하겠다 해서 84년도에 도입된 것이 구분재산권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을이 필요로 한 거는 지하 10m부터 20m 요 층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층만을 객체로 해서 구분재산권을 설정을 받고 그러면 얘는 요 부분의 층만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 얘는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공중 20m부터 30m 사이로 A라는 사람이 강고탑을 가설하고자 한다. 그럼 2층을 객체로 해서 A한테 구분재산권도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에 빌려주니까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분재산권이 84년 도입이 됐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을의 입장에서도 구분재산권 설정이 되면 요 부분만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 땅세도 요 부분만을 물어주면 되니까 지로부담도 덜게 되고 요게 구분재산권의 특징이야. 왜 이게 84년도에 우리 민법에 도입이 됐는가? 요때 당시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엄청 개통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가 모든 토지가 국유진리는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가 예를 들어서 갑의 지하로 지하철 개통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그런데 종전처럼 이제 재산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까지 지로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정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야. 재정이 고갈이 돼버려. 따라서 이제 요 층만을 객체로 하는 구분재산권을 만들려면 지로부담이 덜해지니까 재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경으로 작용이 돼서 84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고 따라서 이제 보통재산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요. 보통재산권은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니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써도 보통재산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구분재산권은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공중에 나무 매달을 수 없고 땅에 박을 수도 없으니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재산권 설정할 수 없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보통재산권과 동일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따라서 배경을 이해를 딱 하고 보통재산권 차이에서 동그라미 2번 핵심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 뒤에 분묘기지권 여기 저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분묘기지권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다시피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우리 이제 관습법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중 하나인데, 갑이 임야 소유자다, 의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봉분을 금전만 씌워서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관습이었다고 말이야. 근데 선산이 없는 사람은 나무 임야다 이렇게 분묘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때 이 분묘 기지 부분에 대해서, 요게 턱이자니까 밑동가리 기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말고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분묘 설치한 자가 취득한다.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습법이다.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건이고, 그럼 분묘 기지권이 얘한테 인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얘한테 분묘 이정하라고 청구 뭐한다. 이게 분묘 기지권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 관습법에서 인정이 된다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분묘 기지권 인정이 되는가, 그 성립 요건이나 효력은 판례를 통해서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를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나무 임야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다 해서 분묘 기지권 인정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쯤은 그 정도 뇌 구조는 바뀌었으라 내가 보고, 그 정도는 뇌 구조 바꿔놨죠 이제. 빨갱이 싫어하면은 요즘도 언론에 보면 빨갱이 타령을 하도 많이 하는데, 그 빨갱이 타령 아들이 사고가 빨갱이 사고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빨갱이 사고고, 무단으로 나무 토지에 분묘 설치하면 분묘 인증, 이게 빨갱이 사고라고 말이야. 사회주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무 임야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하게 되면은 분묘 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미리 딱 전제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 우리 판례하면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둘째, 승낙이 없이 나무 임야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앞에 이제 시효취득할 때 소유권 이후 기타 재산권 중에서 시효취득에 관한 게 대표적으로 몇 개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것이 분묘 기지권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하고 이 두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무 임야다가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분묘 설치 기간이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한다. 요게 이제 종래 판례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세 번째 것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이 중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분묘 기지권은 민법 시험이 아니라 현년마다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 한 문제씩 이상이 출제가 됐는데, 민법 시험에서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요거는 뭐냐, 이게 이제 중개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갑이 임야 소유자다, 여기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분묘가 한 4억 있었다.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임야를 을에게 매각을 하되, 우리 조상님 묘는 여기에 그대로 설치하고 싶다, 선산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고 임야 매매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갔고, 얘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지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이 분묘가 털을 잡고 있는 부분의 기지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 매도인이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은 거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역으로 매도인 쪽에서 분묘 기지권을 역으로 취득을 해버렸게. 따라서 이제 이런 임야 매매를 할 때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확인 설명할 것,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으면 이 매도인이 분묘 기지권을 역으로 취득하니까 이런 내용을 매수는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분묘 기지권이 실무시험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된 건데, 이 중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시효취득 문제라고 말이요. 시효취득.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건상으로는 앞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일반적인 점유취득시하고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가르쳐 줬어요. 이 경우는 소유사가
필요가 없다. 원래 점유취득세 경우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하도록 점유취득세는. 근데 이 경우는 뭣도 필요가 없어요. 등기도 요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것이 일반적인 점유취득세하고 차이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잘하라고 말이야. 여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면 반드시 분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암장하거나 평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봉분 자체가 대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기 요하지 않는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종교사법 실무시간에 이미 배웠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판례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시효취득도 이렇게 인정을 한다 보고, 그런데 2001년 1월 13일부터 하장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법에 가면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은 화장을 해서 납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분묘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분묘 설치 기간이 일단 1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나무임에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 경우는 그 분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시효취득이 가장 문제라는 건데, 지금 종래 판례하면은 나무임에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 경우도 20년이 지나면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장사에 관한 법률에 하면 나무임에다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 경우는 그 분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시행 취지로 미뤄보면 이제 분묘기지권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고, 더더욱이 이렇게 무단으로 나무임에다가 분묘 설치한 경우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이제는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번 2017년 이번 1월 달에 이에 관한 판례가 하나 나왔다. 아마 이번 2017년도에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동법이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아직도 억수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허용될 수가 있다. 이게 최근 판례 입장이라고 말이야. 특히 신경 써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됐으니까 특히 신경 쓰라고 말이야. 뭔 알겠나요? 따라서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도 이 종래 분묘기지권한 판례 문제하고, 그 다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혼합이 돼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왜 이 두 개를 짬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 이 정도에서 말아듣을 거고 남의 집에서 있고, 그 다음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인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분묘기지권과 더불어서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기상권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스토리는 비슷하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한 갑소유였는데 토지만을 예를 들어서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럼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갑의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토지만을 매각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나 특약을 맺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니까 땅은 팔되 이 건물에서 내가 계속 살고는 싶고, 그러니 철거한다 특약 맺지 않고 토지만을 팔았다 그 말이야.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건물을 원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철거한다나 특약을 맺지를 않았다는 거. 그 말은 종전처럼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양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 따라 그 합의를 존중을 해서 이 갑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자동으로 인정해 주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란 말이야.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 별개 독립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 된다. 그래 철거 들어가 두는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습법에서 요 법정사건을 인정해 준다.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듣게 되면은 머릿속에 벌써 뭐가 나 빤다고 떠올려야 돼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 방금 분묘기지권 원리하고 똑같잖아. 법은 원리가 똑같아. 철거한다는 특약 맺지 아니었으니까 법정사건 인정되잖아.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맺지 아니하니까 역으로 분묘기지권 인정되잖아. 원리가 똑같잖아. 그거 깨우치라고 말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성립자체 효력 이거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책으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가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주로 달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면 된다. 요런 스토리인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면은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권을 건물 소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법정이상권을 별도로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따라서 법정이상권의 경우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가 이게 따라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일 것. 이때 이제 거기 보면은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좋아하고 처음부터 동일일 필요는 없다. 밑에 건물의 미등기액이나 무과금으로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요 판례하고 뒤에 넘겨서 330조 제일 위에 판례 사례하고 두 개를 하도 물어보니까 구별해서 정리 잘하는 거야. 우리 교재는 지금 이게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위 토지 소유자 건물을 신축을 설명드려야 돼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바쁘니까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않고 요 전제 요건을 일단 생략을 한다는 거. 그건 항상 전제됐다고 들으라고 말이요.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건물이 신축이니까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이때 토지만을 을에게 팔았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당연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하더라도 간섭법상의 법정사건 인정이 되고 이게 왼쪽 제일 밑에 한 줄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뒷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판례는 정신 차렸다. 집중 정신. 이번엔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 방금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어주는가 기억했나요? 토지만 팔았죠. 이번에는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 이거는 판례를 하도 물어보니까 일체로 양도를 세트로 그러면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바로 매수로 넘어가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 문제는 건물이라고 말이야. 요게 미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매가 했다 하더라도 미등기니까 얘한테 등기 안 넘어가고 따라서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건물은 지겹도록 가르쳐줬다피 얘가 법률상 소유자라고 말이야. 그러면 매매 결과 형식적으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 매도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되는가? 이걸 묻는 건데 지겹도록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을 매도인에게 인정해 줄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 이유는 이 미등기 건물도 일체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얘한테 처분권이 있는 셈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지금 내 토지에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률상 소유자니까 얘가 당신은 내 토지에 건물 갖고서야 철거하라. 그러면 밥 내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누구 건물 날라가나요? 지 건물 날라간단 말이야. 철거 청구할 일 없죠? 상식이잖아. 철거 청구할 일 없으면 법정에서 인정해 줄 필요조차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상식이다 그 말이야. 철거할 것 같으니까 그거 모아두고 하기 위해서 재산권 인정되는 거야. 철거 청구할 일 없잖아. 처분권이 지한테 있으니까. 이런 걸 뭐하러 틀리냐고 말이야. 뒤에 360조 또 나오니까 점검 잘한 거야. 다시 앞으로 넘겨서 우측에 이제 판례 사례 1, 2, 3번이 요즘에 판례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외운다고 해서 들려라고 우리 시험에서도 그 판례들이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나머지 게 옛날 구닥다리 판례 기획업에 점수 안 나오니까 거기 1, 2, 3번 판례 사례를 야물딱지게 정리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 중에 강제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간섭법상의 법정기사건이 성립한다. 요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 임의경매 말고 강제경매. 그런데 요게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강제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는가. 옛날 판례는 이게 이제 경락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된다. 요게 옛날 판례였는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게 1, 2번 판례라고 말이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압류에 앞서서 가압류가 됐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된다.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통상 이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압류, 그에 앞서서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압류나 가압류에 앞서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경우는 또 동일인을 판단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외워서 못 푸니까 설명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현재 맨땅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이 토지의 담보 가치를 2억 정도로 파악하고 그래서 1억 빌려줬을 거라 이야기를 하건 말이에요. 후에 이제 이 저당권 설정자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순서 잘 보라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의 저당권을 설정이 되고 후에 건물 족족 기억했나요? 이때 이제 이 병이라는 애가 A한테 이제 또 1억 원을 빌려준다. A는 흔히 말하는 저당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야. 당연히 저당권자가 선순위자죠. 경매 들어가면 얘가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얘가 받으니까. 그래서 저 일반 채권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같으면 이미 경매하겠지만 얘는 무슨 경매할 것이고 강제 경매를 했을 거라고 말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判확정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A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강제 경매 결과 토지는 A에게, 건물은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확인했나요? 정신 집중. A한테 강제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사 문제인데 이런 사례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 엊그저께 출제가 됐는데 재작년 시험에 간섭법상의 법상으로 A한테 인정이 되는가? 그럼 얘는 철거 청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상식으로 멍텅구로 가는 봐야 토지 낙찰대금 사정입시 다운시켜서 받겠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 얘는 1번으로 배당받아야죠. 이제 묻는다 말은. 요 경우에 저당권자 제대로 채권해서 할 수 있나요? 뭐하잖아. 뭐하잖아. 이게 뭐돼요? 이거 건물 철거 뭐하니까 토지 낙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낙찰된 거 채권해줘야 되는데 채권해서 뭐하잖아. 이게 박살난다고 말이야. 따라서 원래대로 하면 이러자 강제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거기에 판례 1, 2번에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동의를 써야 되는데 이걸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얘가 지금 토지를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제1단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토지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그러면 동시에 무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되죠. 상식이잖아. 토지 경매 들어가면 만천에 토지가 경매 들어갔더니 공시가 되잖아. 등기부에 경매 기준 기입 등기 경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경매 들어갔으니까 소유자 너는 이거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효력이 생기잖아. 압류 효력이 같이 발생이 되잖아. 맨날 나오는 서류 민법 시간에 나오고 등기법 시간에 나오고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맨날 나오고 압류 효력이 생기잖아. 보세요.
그럼 압류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잖아. 그럼 A한테 법정에서 성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립되면은 토지 낙찰금 떨어지니까 A가 채권에서 뭐 하잖아. A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강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이 선순으로 설정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잖아.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강서법상은 법정 인정이 안 되고, 안 돼야지 토지 낙찰자는 이걸 철거시킬 수 있으니까 토지 낙찰 때문에 어린 유지가 되고 채권 회수한다. 그 스토리. 시험에 계속 나올 거니까 당분간은 갖고 놓으라고 말이야. 그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워봐야 점수 안 나와.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로 이제 매매, 증여, 강제, 경매 등등등등에서 소유자가 달라질 거 나와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든 뭐 증여를 통해서 달라지든, 특히 유념할 거는 강제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든, 국세 징수법이나 공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든, 공유물 분할이나 대물 변조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관이 없는데, 동그라미 1번 환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상 인정이 안 되니까 유념을 해야 되고,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럼 원래 이제 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갑소였다. 이 토지가 이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들어가서 토지 효율적 이용을 해서 바둑반처럼 만든 거렇게. 그러나 토지는 을에게 소유권 넘어갔을 때 한지 처분에서 소유자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 인정이 되면 철거 못 시킬 것이고,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철거 들어가야지. 따라 법정상 인정이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례가 빠졌는데, 환지 처분에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당연히 법정상 인정이 안 되지만, 최근 판례로서는 환지 처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책에 지금 빠졌는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판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간섭법상의 법정상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유념해야 되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이게 현재 나대지인데 나대지를 갑이 을에게 매각을 했고, 매매계약 철거와 동시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되사오겠다, 환매의 특약을 맺고 되사오겠다고. 그런 다음에 매도인이 환매권 보유를 등기를 딱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 넘어가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분명히 매수인이 소유자야. 여기에다 이제 매수인이 건물을 딱 지었고, 나중에 저 5년 환매기간이 도래하니까 환매권 행사에서 토지를 매도인이 되사왔고, 그러면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건물은 매수인에게, 토지는 갑에게 소유자 달라졌죠.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 매수인한테 간섭법상의 법정상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야. 왜 안 되겠냐 말이야. 여기 지금 환매 등기가 돼 있다는 거게. 그러면 얘가 조만간 이 토지는 현재는 내 거지만 조만간 얘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건물 지으면 이 건물은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조만간 철거될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물 짓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철거 들어가 되는 거예요. 내용파겠나요? 나머지 밑에는 참고서는 보고 뒤에 넘겨서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동그라미 니은 쳤겠다고 하고, 이 간섭법상의 법정사건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특징이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니은번 판례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하더라도 법정사건 등이 인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판례 사례 그거 딱 점검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상의 성립이 딱 됐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어요. 또는 증개축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신건물이 아니라 당연히 구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사건 내용에 정해지니까 그걸 딱 점검하고, 그다음 보충 지금부터 있는 대로 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건물 소유자 가백에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되고 토지는 소유자가 을이고, 그러면 이 토지는 을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거니까 설명드려야 돼요. 토지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소유권 넘어갔다. 이때 이제 건물 소유자는 얘는 이제 187조 본문에 따라서 등기 없이 법정 이상권을 취득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이양순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여기 지상권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 없이, 얘는 187조 따라서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이양순에 대항하니까 토지 매수인은 얘한테 철거 청구 못하고, 따라서 실무에서 요 두 사람 사이의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특히 확인 설명 잘해야 되고, 지금 등기부를 보면 얘 앞으로 이 토지의 지상권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헛소리하는 중개업자가 부지기수니까 이 토지를 매수하면 얘는 지금 이 토지의 지상권 없이 등기부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당신이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도 된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한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되더라. 그럼 얘는 철거 청구 뭐하니까 토지 사용 못해요. 지상권 존속권을 엄청나게 잠기고 개박살난단 말이야.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게 돼 있으니까 중개업 아무나 하는가, 이것 때문에 박살나는 우리 합격생단 몇 사람 봤으니까 특히 이거 확인 설명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은 건물이 갑소유니까 건물이 양도된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는 이제 간혹 나오고 요게 더 많이 출제되고, 순서를 밟아서 한 줄 한 줄을 다 물어보니까 지상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보고, 일단 그것부터. 그럼 얘는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넘어오겠지만 지상권은 같이 처분된 걸로 보더라도 얘는 지상권은 취득 못해요. 이유는 앞에 직업도록 가르쳐줬다시피 얘는 이제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지만 187조 단서에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지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뭐 해야 돼요? 이전 늦게 해야지 지상권 취득하겠죠. 이 말은 알아들을 실력 되죠? 따라서 이제 얘한테 지상권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 지상권 이전 늦게 뭐 해주는 거야? 따라 지상권을 취득 뭐 한다? 그러면 결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기회가 왔다고 말이야. 내 토지 위에 얘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건물을 철거를 못 시키니까 간섭법상의 법선을 때문에 눈에 까셨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야. 건물 양순이 내 토지상의 지상권 없이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철거하라,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란 건데, 결론 철거 청구 뭐 한다고 말. 그 못하는 과정을 시험에서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순서를 밟으면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뭐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되면 얘는 얘한테 이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죠. 그 다음에 등기 전 받아야죠. 이렇게 순서 밟았나요? 이때 우리 시험에 이제 지나가는 게 이게 출제가 된다.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이 경우에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조건이다, 채권 조건이다 고르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아, 저번 주 가르쳐준 원리에 따라 고르세요. 예우서는 못 풀어, 이런 거는. 확실해요? 왜 그러나요? 그러죠. 맞아요. 얘가 지금 뭐 갖고 있는 걸 항상 따져보라겠죠. 얘가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재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 내가 지금 지상권 가지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등기 안 됐으니까 등기해달라. 지상권 물권의 효력으로 그에 부합하는 설정 등기 청구하잖아요. 얘가 지상권자잖아. 지상권은 물권이잖아. 물권력으로 설정 등기 청구하잖아. 물권력 조건이잖아. 할 수 있겠나요? 문제는 이제 얘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 안 하면
얘는 A한테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A한테 갖는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을 뭐 하면 되냐? 대의 행사하면 돼요. 대의 행사니까 나한테 바로 지상권 등기해달라가 아니라 당신 A한테 빨리 지상권 설정해 줘라 그 이야기요. 그런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지상권 없이 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자가 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얘는 그 지상권의 부담을 당연히 용인해야 되고, 근데 현재 지상권의 설정이 안 됐다라서 철거 청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신의 체계에 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철거 청구 뭐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경우에 그러면 철거 청구는 뭐 하는데, 그러면 얘한테 차임 상당액을 부당해도 반한다라고 청구는 뭐 하는가?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지상권 없이 얘 토지의 건물은 무단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으니까 나무 토지를 부당하게 쓰고는 있으니까 차임 상당액을 부당해도로 반환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철거 청구는 뭐하지만 여기까지 책에 보면 다 쓰였으니까 보충 위에서부터 순서로 쭉쭉 있고, 뒤에 전세권, 지역권. 여기 저 지역권은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출제 비용이 이제 극히 낮다고 누차 이야기했고, 요거는 이제 개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에요. 이게 땅지자라는 말이에요. 따라 그대 뜻풀이면 토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여기는 이제 영무를 말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를 말이에요. 토지가 서비스를 받는 권리, 토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토지 위에 거주하는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으면 사람인 자로서 인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해요. 대표적인 지역권의 종류 중에 요게 이제 갑지고 요게 을지고 여기에 공로 도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이래 되면 갑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서 편익을 위한다고 말은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을지를 통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이 을지를 통할 목적으로 을하고 통행을 목적으로는 지역권 설정 계약처라고 지합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얘는 이제 을지를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 이런 걸 흔히 통행지역권 그래요. 이 통행지역권에서 을지를 통행 도로에 출입, 그러면 갑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이처럼 이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런 거를 지역권 이렇게 하고, 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을지 같은 것을 승역지. 요역지는 이제 반드시 한 필요하지만 승역지는 한 필요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지역권은 이제 편익의 종류에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거. 요 경우는 이제 통행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권을 설정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통행지역권 거라고, 인수지역권, 물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다 말이야.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다. 여기에 을이 토지를 가져오는데 아직 공지다. 여기에 고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갑 토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 을하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간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말아라. 그래? 알았다. 그러면 향후 10년간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게 되면 갑 토지 효용 가치가 높아져요. 이런 지역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조망, 방해, 건물, 건축 금지 지역권 거래요. 기기묘면 지역권도 많이 있다는 거. 이처럼 이제 지역권의 경우는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따라서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지상권하고 다르고, 지상권의 경우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권은 무슨 목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요게 애매해진 감이 있다 그 말이요. 그렇다 보면 원래 지역권은 이제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주 다목적으로 우리 실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지역권은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역으로 지역권은 어떨 때 설정해야 되는데 요게 애매하다 보니까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칠판의 사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갑이 을지를 통해서 공룡이 출입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을지를 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기 통행지역권 말고 우리가 이 앞전주에 가르쳐준 상림권 219조 상림권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통하는 방법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역권하고 상림권은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그 말이야. 지금 상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지역권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통행지역권이야. 그럼 이 두 개는 기능이 똑같잖아. 을지를 통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처럼 이제 지역권하고 상림권은 기능면에서 거의 똑같은데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기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하려면 지역권 설정 계약서로 등기를 해야 되지만 상림권은 그 반대죠. 요거는 이제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약처를 필요 없고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얘한테 상림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경우에 이 갑의 을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룡에 출입할 수 없다.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주로 1. 통행지역권에서 통행할 것이다. 2.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통행할 것이다. 도말 것 없이 상림권에서 대부분 통행이 되겠죠. 이 경우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거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상림권이 지역권의 기능을 대부분 대신해 버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사로 활용이 안 되니까 출제 많이 할 필요 없고 이용됐으면 내용 파악했을 거고 여기 지역권은 의 또박또박 있고 밑에 사회적 작용에서 동그라미 기업번 특기 유념을 해야 되고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 뭐하니까 그 점검 딱 하고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뒤에 넘겨서 거기 요역자, 승역자, 니은번, 용역권 한필, 승역권 한필 일부 지역권의 성질 여기 지역권의 경우는 지상권과 달리 지상권의 경우는 기간 만료시까지 지상권자가 토지를 독점을 상으로 하지만 지역권은 이 경우에 통행지역권이 이 앞으로 설정이 됐다. 이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역지 소유자도 이 승역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따라 토지의 공동 이용이 지역권의 특색이고 이게 지상권, 전세권과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물권적 조건 공부할 때 점유 침탈이 없는 경우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저당권하고 뭐는 지역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인정될 수 없다. 점유 침탈 없어.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게 여기 적용돼. 이 토지를 A가 침탈 뺏어갈 때 지역권자가 A한테 엄마 이 토지 왜 내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토지에 반환하라 안 된다. A가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봐있나요? 저당권하고 지역권 두 개 다시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적은 따박따박하고 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292조 2항 지역권은 당연히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역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한다. 이게 안 돼. 이게 292조 2항인데 이게 부종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종성 때문에 당연히 292조 1항 수반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 갑이 요역지를 평액에 양도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자동으로 얘한테 이전이 되는 거야. 수반성. 따라서 양자는 뭐 할 수 없다? 원칙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따라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느낌을 경료되면 지역권은 수반성 때문에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할 필요 없다.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등기없이 지역권은 넘어가니까. 그러나 항상 이제 수반성은 특이하게 해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292조 1항 탄서.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다는 약정에 간다. 따라서 요역지는 A한테 매각 소유권을 넘겨주되 지역권은 수반하지 않는 걸로 특약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반하지 않은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A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게 292조 1항. 그 다음 불가분성.
295조. 요거는 자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이 갑의 지분 2분을 A가 지분 2분을 공동 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을 각각 미치는 거야. 따라서 공유자 중에 갑이 예를 들어서 통행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취득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도 지분 2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자야. 얘도 지역권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불가분적으로 지역권 취득한다. 불가분성 가장 기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배운 취득시효 문제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는데 얘네들이 지역권 설정 계약서를 등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통행을 한다. 그러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승역지 소유자는 얘네들의 취득시효 뭐하도록 뭐 해야 돼요?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면 되겠죠.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갑의 을지를 통행할 때는 이 승역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했어요. 다니지 마라 다른 몽상이 확분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는 중단이 됐을 거라면. 근데 A라는 공유자가 통행을 할 때는 이걸 방임을 했어요. 해서 20년간 통행했다. 그럼 얘가 이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해버려. 이 대목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얘한테는 아까 권리 행사를 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켰다 하더라도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불가분성 때문에 얘도 다시 지역권을 또 취득해버린 거야. 그러면 역으로 얘한테만 취득시효를 중단시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지역권 행사하는 전 공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중단시켜야죠. 그런 이야기야. 여기서는 못 푸니까 지역권은 나오는 부분 딱 정했다고 가르쳐 줬잖아. 의, 지역권의 성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역권의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서만 취득시효 허용이 된다. 요것 때문에 이제 분묘 기지권과 더불어서 기타 재산권으로서 취득시효에서 중시되는 것이 요거고, 여기서 계속 지역권은 권리 행사가 중단 없이 계속된다. 요게 이제 계속 지역권이고, 표현 지역권은 지역권의 존재를 예비해서 인식해 주셔야 된다. 요게 표현 지역권이에요. 따라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하는 지역권이 대표적으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에요. 통로 개설하고 통행하니까 권리 행사가 중단 없이 계속이 되고 통로 개설했으면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하는 이제 통행 지역권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시효 취득 가능하니까 갑이 여기에다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한 사실이 있으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판례학원에서 두 가지 건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건은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따라서 다른 애들이 개설한 통로를 지나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통행 지역권 시효 좀 뭐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요역지 소유자가 승유자 통로 개설할까 뒤에 동그라미 2번 점검 다시 하고 주의토지 통행권 판례하고 똑같은 것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저번에 가르쳐줬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된다고 가르쳐줬어요. 토지 사용권자만 인정된다고 가르쳐줬죠.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 취득 뭐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판례가 동그라미 2번. 그거 점검 딱 하고 나머지 시험 안 나오니까 나오면 틀리면 되고 뒤에 전세권. 여기서 전세권은 저번에 이제 특징을 두 가지 거를 집중 가르쳐 줬으니까 먼저 이제 객체와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이 객체가 되지만 전세권은 토지 위에 건물도 객체가 되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와 경매 플러스 우선면적 인정이 되니까 담보물권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 시험에서 담보물권적 특색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신경 쓰는데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이 특징을 딱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전세권은 요게 특징이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을이 빌려 쓰고자 한다.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요거는 물건이니까 빌려 쓰는 예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고 특히 전세권 취득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요 전세금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 취득 뭐하니까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을 하고 전세권이 이제 기간 만료 또는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 이때 이제 반환 지체하면 전세금 매수를 해서 전세 목적물
경매 청구하고 그 매각되면서 자기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는다. 요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용역물권 전세권이고,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될 것이, 지금도 이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특징이 이런 건데, 또 건물을 의뢰 빌려 쓰고 싶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거는 이제 등기를 안 하더란 거죠. 물론 이제 전세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요. 이렇게. 물론 기간 끝날까 살고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고. 근데 여기 이제 등기가 안 됐다 그래서 흔히 미등기 전세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이다 해서 전세란 말이 들어갔지만, 요게 이제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실제 임대차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이 취득하는 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전세권 용익물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세권은 용익물권 전세권을 말하니까 부를 때도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저 시중에서 관행적으로 해주던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임차권을 말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채권적 전세 정확하게 용어 구사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에 판 놈을 매도자, 산 놈을 매수자 이런 사람들 듣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말이야. 누가 매도자 매수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매도인 매수인이야 정확한 용어가. 그 왜 나가면 매도자 매수자가 촌스러운 표현 쓰냐며. 그래도 일제 36년 지배받은 것도 서울아 죽겠는데 아직도 이 새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층국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일본 놈들이 썼던 용어를 왜 지금까지 쓰고 있냐 말이야. 매도인 매수인이야. 매도자 매수자 아니고, 영어 하나 쓰는 거 보면 합격 불합격 금방 한다고 말이야. 일본 총독이 우리 해방 쫓겨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쫓겨갔지만 일본으로, 대한민국 하고 100년간 일본 지배를 계속 받을 거라고. 무슨 말 알아요? 그 일제 잔재는 반드시 청산해야 돼. 지금도 안 이었으니까. 채권적 전세, 정확하게 전세권. 문제는 이제 여기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됐는가? 요거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해외 동포들이 대거 기국을 했어요. 이어서 50년도에 6.25가 터져서 이복 동포 대거 남하를 했어요. 이런 와중에 매체 없던 주거용 건물에 다 폭격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은 매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은 나무 건물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채권적 전세였다는 거예요. 해방 45년 되고 6.25를 거치면서. 그런데 이게 1950년대에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건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준 바가 있어요. 지금 이 빌려준 상태에서 얘가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반환 청구하면 채권적 전세권은 글자 그대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한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명도하고 거래 나앉아야 돼요. 전 재산은 마찬가지 전세금, 실제는 보증을 말하겠죠. 얘가 안 돌리고 36개 나와버리면 알커지가 된다고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이 50년대 때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60년 1월 1일부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현행 민법이 시행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45년도에 해방이 됐고, 그 다음 60년이면 물경 15년이 흘러갔는데 50년대 말까지 59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 민법이 시행이 돼서 해방이 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뒤까지. 왜냐? 민법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단 몇 년간에 이 민법전을 제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민법이 50년대 말까지 시행이 됐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다가 15년간 이제 이 민법을 이제 제정 절차를 거쳐서 15년에 걸쳐 제정을 한 다음에 60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어진 현행민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 현행민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권자 부동산 이용권을 강화시킬 필요성 때문에 얘네들이 워낙에 보호가 안 되니까
이용권을 강화시킬 목적에서 채권적 전세를 용익물권 전세권으로 성격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자 하는 전세권이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이 되면 완벽하게 얘가 보호가 되죠.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되더라도 물건이니까 전세권 가지고 대항하고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살고, 기간 끝났을 때 전세금을 누구로부터 대수하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고 바로 뒤에 판례 하도 시험에 나오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하고 똑같이 해결하면 되죠. 전세권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상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돼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무도 얘한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처럼. 따라서 이제로부터 전세금 돌려받으니까 얘는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채권적 전세에서 부동산 이용권자 이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건으로 성격시키는 것이 전세권인데, 문제는 60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행 민법에 이 전세권을 도입하자 할 때 일부 학자들이 적극 반대를 했어요. 이 전세권이 이 부동산 이용권자 이용권을 강화시킨 데는 더할 없이 바람직하지만 이게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아무래도 기피할 거니까 실무상으로 활용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실무상으로 활용이 안 되면 말라고 도입을 하냐면, 그러면 왜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으로 기피를 하는가? 방금 본 것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면 양도됐을 때 얘가 전세권 가지고 대항을 해버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건물 매수를 안 하겠죠. 역으로 얘는 팔아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기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전세권의 설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권의 선순위 설정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경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금 얘가 우선 회수, 나머지 있어야 은행 금융기관 채권 회수를 하는데 은행은 광적으로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보고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제2금융권 빼놓고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받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 여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세원 포착이 돼요.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설정자 입장에서는 극력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반대쪽 학자들이 지금은 1950년대 지금은 이 전세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더라도 먼 훗날에 가면은 전세권이 분명히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도입을 시켜놓자 해서 적극 주장해서 전세권이 도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의 상대로 1970년대 말부터 아파트 등이 이제 엄청 건축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권이 서서히 활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82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초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는 이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 전세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전세권이 말이 건물이죠. 거의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아파트 중심으로 하나? 그러면 여기 저 건물 전세권도 실제로 나무 주거용 건물을 빌려 쓴다는 것은 주택임대차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특별법인 주택임대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주택임대차는 82년부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이 규율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을 한 2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길래 2년 뒤, 그게 84년인데 민법을 6번째로 개정을 하면서 건물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를 어차피 나무 주거용 건물 빌릴 수가 똑같으니까 동일한 법률로 규제를 하자 그래서 전세권을 대폭 개정을 했어요. 개정 내용은 이때 당시 84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전세권에 도입을 해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양자를 동일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따라서 전세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깨우쳐 가라고 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그지 옛날처럼 극력 기피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용 건물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여기가 상가 건물이다.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법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 건물의 경우는 옛날처럼 건물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또 극력 기피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는 그랬던 것이 2001년 11월부터 상가 건물의 경우도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건물 임차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가 건물의 경우도 임차인들이 특별법에서 이제 보호가 돼버리니까 건물 주인들이 굳이 전세권 설정을 기피할 일이 없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거용 건물 이외에 상가 건물 같은 영업용 건물의 경우도 건물 주인들이 미리 뭐 해버려요. 당신이 원하면 뭐 해주겠다고, 전세권도 설정해주겠다고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실무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임대법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무엇도 설정이 돼요.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도 설정이 되고 그러죠. 두 개가 같이 설정되잖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전세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과 달리 실무상으로 억수로 하려고 되니까 옛날에 이제 전세권 설정을 건물 소유자들이 광적으로 기피를 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별로 하려고 안 됐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세권 모르면 중개업 뭐 한다는 거예요. 전세권 모르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주인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원하면은 내 전세권도 설정해 주마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려면 등기 비용도 들어가고 비용이 좀 소요가 되는데 몇십만 원, 그 몇십만 원 드리고 내가 전세권을 굳이 취득할 필요 있는가?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 특별법에서 내가 다 웬만한 거는 보호가 되는데 제 말 듣고 있나요? 전세권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겠나? 이 사람은 중개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비용 들어가면서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하세요. 뭔가 이득이 없으면 굳이 비용 들이면서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어. 특별법에서 대부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설명해 줘야 돼. 중개업자가. 하세요. 이게 뭐인가 이게? 여기에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지금 보증금 1억을 딱 줘놨어요. 종료됐는데 얘가 보증금 판을 지체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은 보증 매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나도 알아. 경매나 무슨 경매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 경우는 보증금 안 돌려주면 절차가 아주 번거로워. 얘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무슨 경매를 해야 돼?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왜 소송을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는 공적 정보가 아니야. 보증금 1억 줬다고 임대차에서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이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 같이 하죠. 그게 소송이야. 그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을 무엇으로 삼아서 집행 권한으로 삼아 이제 보증금 1억 줬다는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집행해도 된다. 그 징빙사에 쉽게 말하면 집행 권한으로 삼아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이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보통 1심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 등을 구제 중에서 준용하려고 해서 한 달 정도 재판 끝내버리라고. 소액 사건 심판법에서 심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보증금 맥수 불문하고 1개월 납치면 재판이 끝나요. 그러더라도 소송 제기하고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 이 말이 끝나요?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뭐 하나요? 이거는 바로 경매가 돼버려. 담보권,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래서 이미 경매, 바로 경매해본다. 왜 이 경우는 소송할 필요 없어요? 전세권 등기 보면 뭐가 기재되어 있잖아.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나와 있잖아. 이거는 공적 장부의 등기 보나. 계약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경매하면 되잖아. 무슨 경매라 그러고 이거를? 임의 경매. 따라서 여기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기간 만료 시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 눈치를 실실 본다고 말이야. 왜? 전세금 반환 안 해주면 바로 경매해버리니까. 경매 들어간 순간 이 건물은 똥값이 돼버려.
정리했겠나요? 근데 이 경우는 어쩌든가요? 임대차 경우는 이 새끼 보증금 기간 끝나 안 들어도 배뜩 내밀고 얘한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왜 나한테 이야기해? 복덕방에 내놓고 거기서 다른 놈한테 보증금 봐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얘는. 임대차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나요? 이런 애도 조직의 쓴맛을 보이려면은 전세권 설정받고 전날째 돈 안 돌려주면 바로 경매해버리면 얘 조직의 쓴맛을 본다고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단 말이야. 여러분이 중개업자다. 비싼 등기 비용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대답하세요 이제. 나중에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요 임대차처럼 집행권을 얻느라고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가 가능하다. 이미 경매가. 그거 설명해 주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런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특별법에서 대부분 보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에게는 이 경매권, 이건 이미 경매를 말이야. 이 경매권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전세금 회수할 때 아주 수월하다. 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세권 후 독자적인 존재의의라고 말이야. 이런 걸 설명을 다 해주라고 말이야. 여기 전세권은 이렇게 채권적 전세로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지 외국에는 없어요. 배경 딱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책 쭉쭉 읽으라고 말이야. 쭉쭉 앞에 전세권 임차권 그 박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뒤에 넘기고 법적 성질에서 타물권 농경지는 전세권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농지기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아직 농지법은 안 배웠죠? 나중에 농지법도 배우겠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소작제도를 금지를 이것도 일제 잔재인데 일제 시대 때 워낙에 부재 지주들이 농민들을 착취를 해서 소작인 삼아서 착취를 했잖아요. 쟤네들은 경성에서 기생 키우고 놀면서 그 일제 시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농경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자고 말이야. 해서 농지개혁법을 시행했다는 것은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정한 거다 국사 시간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왜 제정했는가. 따라서 이제 이 농지개혁법 취지를 살려면 농지임대차를 금지를 시켜야죠. 그런데 농경지에다 전세권 설정해버리면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경지는 전세권은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주의할 것은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2차 과목 공부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농지임대차는 어디에서 허용을 하던가요? 우리 민법에서 농경지에서는 전세권 설정도 안 돼.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임대차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근데 현행법에서는 농지임대차를 어디서 허용하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물론 농지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농지임대차는 금지가 되지만 일정한 외적인 경우는 농지법 22조인가 나와있죠. 외적으로 농지임대차가 허용이 돼. 그 농지개혁법은 80년 들어서 폐지가 되고 과거에 농지에 관련된 법률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통폐하면서 만든 것이 농지법이에요. 농지개혁법 주된 내용도 농지법으로 흡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농지임대차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고 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런 배경을 알면서 농지법 공부도 해보라고 말이야. 국사 공부 잘해야지 법 공부도 잘해요. 역사 모르는 백성이 무슨 놈의 뭘 하냐고 말이야. 나머지 그 밑에 다 쭉쭉 있고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우측에 넘어가서 1번 판례하고 판례 사례에서 그 밑에 전세금 지급해서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지급해 가름할 수도 있으니까 꼭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겠죠. 찾았나요? 그거하고 위에 1번 판례가 똑같은 거 점검 딱 하고 뭐 이런 건 이해 안 들어도 알아듣겠죠. 뒤에 넘겨서 전세권 존속権여러 몫인가 점검 잘하고 영역물권은 존속권이 중요하다고 내 노를 벌어줬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으니까 연금이나 존속권 약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세권은 최장기 몇 년 넘을 수 없다고 이미 다 가르쳐줬어. 10년. 최단기는 제한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만 옛날 84년도에 주택임자 보호법을 도입을 해서 최단기 1년 이상 건물 전세권만 주로 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주택임자 보호법을 도입해 놓은 거예요.
토지전세권은 저단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 312조. 읽으면 주택임자보호법 똑같잖아. 312조 사항이가. 345페이지 전세권의 법정계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312조 사항이 주택임자보호법 도입한 거라고 말이야. 존속기한 만료준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를 안 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갱신인 걸로 본다. 요게 주택임자보호법의 법정갱신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조문 똑같잖아요. 내용 똑같고. 그런 다음에 시행권에서는 그 밑에 건물 전세권에 관해서 법정갱신, 이것도 토지 전세권은 인정이 안 돼요. 주택임자보호법을 도입한 거니까. 건물 전세권만. 그 밑에 판례 점검 잘 하시고, 제일 밑에 판례 사례 89년 7월 11일자 판례, 요게 그 위로 가야 되는데 법정갱신으로 전속권이 약정이 없는 거 밑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동은 따박따박하고 앞에 다 나온 거니까. 이것도 법률을 규정해서 자동갱신되니까 187조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187조에서 나온 거잖아.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를 가지고 설정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45배 제일 밑에 판례 사례요. 눈이 우측으로 가서 제일 밑으로 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내 얼굴을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 판례는 187조에서 나온 판례라니까요. 앞에 다시 점검하라고 뭐 하도 물어보니까. 그 다음 전세권의 흐르기에서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이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기 이제 304조 1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법상 인정되는 법정상권 305조하고, 먼저 304조 1항은 이걸 말하니까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했다. 토지상권이 얘한테 있고 건물 지었다. 건물은 A 거이고, 문제는 이제 A가 설명 듣고 있죠.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전세권 효력은 건물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세권자로서 건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건물 사용하려면 토지도 사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304조 1항이에요.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는 자기가 지상권자나 임차인인 것처럼 토지도 사용한다. 여기가 304조 1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법상 인정되는 법정이상권 중에서 물론 366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여기 305조 1항도 간혹 나오니까, 나오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토지하고 또 건물이 동일인 갑소예요. 이때 이제 건물 위에다만 을에게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을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병, 건물 소유권은 갑,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죠. 그럼 원래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만 요거를 이제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 305조 1항에서 A한테 현행법상 법정이상권 인정, 그러면 철거 못 시킨다.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하나만 묻는다 말이에요. 이 경우에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죠. 토지 팔았죠. 소유자가 달라졌죠. 원래대로라면 이 가격에 뭐가 인정이 되어야 되나요? 건물은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고, 오늘 아까 25분 전에 가르쳐준 얘한테는 원래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인정되겠죠. 건물 소유자에게는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될 케이스니까 원래는 305조 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거란 말이야. 동일한 소유다 매매를 통해 소유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공부할 때 뭘 가르쳐줬냐,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A는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에서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305조 1항에 A한테 다시 인정될 필요가 없겠지만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본시 포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사례 경우는 이 빌어먹을 놈이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포기를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건물 철거해야죠. 근데 여기에 전세권이 없었더라면 철거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얘를 또 보여줄 필요가 생긴 거야. 그러면 건물을 존치를 시켜야 되니까
이 새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싶은데 나쁜 새끼니까. 간섭법상은 법정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또 여기에 없더라면 요거 철거시켰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정세권이 있다 보니까 얘를 또 보호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섭법상과 법상과 포기한 이 소유물은 괘씸하지만 건물을 존재시키고 전세권자 보여줘야 되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305조 1항을 적용을 시킨다 그 말이야. 따라서 305조 1항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포기한 경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 알겠나요? 시험은 이제 366점만큼 그닥 많이 나오진 않고 나오면은 딱 한 가지를 바꿔치고 중개사 수준에서는 지금 이 취지를 보면 얘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존속시켜야 된다. 그래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취지인데 그렇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이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게 한 권리니까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인정되니까 그것만 딱 확인하라고 말. 누구한테 인정되는가? 그 말 알겠나요? 예 아니라 예요에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게 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란 말이야. 그 다음 전세권자 권리의무 우측에 가로친 2번 청검땅하고 임대차 차이니까 전세권도 영역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위가 어느 되든가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사고할 능력은 되죠. 저번에 지상권에서 가르쳐 줬잖아. 물건을 갖는 자는 빌려주는 놈은 경쟁지가 대등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수선 의무가 있어요? 빌려 쓰는 놈한테. 그러니까 상식이잖아. 이제 그 정도는 사고할 줄 알 거이고. 따라서 필요비 상관처럼 모을 거이고 전세금 증감 조건도 주택임대법법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원래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거구나. 설정자는 증액, 전세권자는 감액 청구, 싸잡아서 증감 청구인데 이 경우 전세권자 보호를 해서 증액 청구한 경우는 제한을 좀 하죠. 원래 약정한 전세금 2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증액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부터 1년이나 증액 청구 못 한다. 20분의 1년까지 주택임대 보호법하고 토션 안 틀리고 똑같잖아. 주택임대 보호법상 차임증감 조건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전세권의 처분이 문제인데 요게 이제 아까 가르친 지상권하고 틀리다고 말이요. 지금 이 전세권 현행면법상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전세권 설정자가 얘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하면서 당신 전세권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 특약 맺었다. 전전세하지 말거라. 특약 맺었다.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지 말아라. 담보 제공 금지 특약 맺었다. 요처럼 처분 후 자유를 제한하는 특약 맺었다. 그럼 아까 지상권은 요게 다 무효니까 여전히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 다 했죠. 근데 전세권은 거꾸로 이 특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 못하고 담보 공여 금지 특약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도 못한다는 거.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인데 왜 지상권과 달리 설정행위에서 양도 등을 금지시키면 양도를 못하는가? 이게 이제 채권의 특색인데 채권의 경우도 저당권이니까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양도 금지 특약 맺으면 양도를 못해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인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전세권은 그러면 채권처럼 양도 금지 특약 맺으면 양도를 못하는가? 요거는 아까 가르쳐준 배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은 현행면법상 물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거는 채권적 전세로부터 유래가 되다 보니까 채권 후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 채권처럼 양도 금지 특약 맺으면 양도를 못한다. 딱 전제하고 처분 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 안 해요.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양도, 전전세, 담보 제공 다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처분 후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거 딱 전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양도, 우측의 전전세, 뒤에 넘기면 임대,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이런 게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권의 양도하고 우측 페이지에 전세권을 담보 제공한 경우,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 이 판례들은
요즘 시험에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양도하고 거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8년을 점검 잘해야 되고 나머지 전전세 뒤에 임대는 문제일 것 없이 여러분 목차가 여러분 읽으면 되고 그 양쪽에 8년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 나오니까 전전세 뭐 임대는 중요한 거 아니고 좀만 쉬었다 가죠.